72년 동안 옷을 벗지 못한 할머니가 있다고? 울란바토르, 영하 45도. 한 미국인 감독이 카메라 앞에서 경악했습니다. 이건 21세기가 아닙니다. 중세입니다. 82세 할머니는 한여름에도 옷 2겹, 겨울엔 5겹을 입고 잠들었습니다. 72년간 한 번도 벗지 못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여름에도 몸이 떨렸거든요. 매년 1,400명이 얼어 죽는 나라. 유엔도 포기한 곳에 한 가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2000년 기술, 온돌. 설치 3시간 만에 할머니가 처음으로 겉옷을 벗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울음을 터뜨렸죠.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그 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칸 영화제를 뒤흔들었고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72년의 추위를 3시간 만에 끝낸 기적. 사라 톰슨 감독이 카메라에 담은 가장 따뜻한 겨울의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34세이고 지난 10년간 전쟁, 재난, 빈곤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시리아 난민촌, 아프리카 가뭄 지역, 남미 빈민가까지 찍었죠. 그런데 2023년 7월 유엔 난민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몽골 게르촌 빈곤층 실태를 기록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몽골이라니 초원과 유목민의 나라 아닙니까?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곳인데 무슨 다큐를 찍나 싶었죠. 하지만 유엔 담당자가 보낸 자료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매년 겨울 1,400명이 추위로 죽어간다는 통계였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여름인데도 아침 기온이 영상 12도였어요. 현지 코디네이터 바트가 저를 게르촌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심에서 불과 30분 거리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판잣집과 천막이 빼곡하게 들어선 빈민촌이었습니다. 바트는 저를 한 판잣집 앞에 세웠어요. 여기 채책 할머니가 사신다고 했습니다. 82세 독거노인이라고 했죠. 문을 두드리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여름 정오인데 할머니는 두꺼운 옷을 2겹이나 입고 계셨습니다. 털모자까지 쓰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실내 온도가 영상 25도 정도 됐는데도 할머니는 옷을 벗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덥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위가 몸에 배어서 여름에도 벗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셨냐고요? 할머니의 대답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72년이라고 하셨어요. 10살 때부터 82세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옷을 완전히 벗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겨울엔 옷 5겹을 입고 잔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몽골 겨울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요. 판잣집은 단열이 안 돼서 실내도 영하 20도라고 했습니다. 석탄 난로를 피우지만 밤새 불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한순간 꺼지면 얼어 죽는다고요. 그래서 72년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삶이 존재한다니요. 제가 물었어요. 정부나 누군가의 도움은 없냐고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작년 겨울에도 이웃집 아이가 얼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촬영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72년간 옷을 벗지 못한 할머니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일년을 온전히 기록하겠다고요. 세계가 이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유엔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1년간 촬영하겠다고 했어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제 사명이 됐거든요. 2023년 11월 1일 본격적인 겨울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25도였어요. 카메라 배터리가 추위에 30분도 안 돼서 방전됐습니다. 제 손가락도 10분만 밖에 있으면 감각이 없어졌죠. 이게 몽골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채책 할머니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옷을 5겹 입고 계셨어요. 실내인데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석탄 난로가 있었지만 방 한가운데만 간신히 데울 뿐이었죠. 할머니는 난로에서 1미터만 떨어져도 얼어붙는다고 했습니다. 밤 10시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야간 촬영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옷 5겹을 입은 채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30분마다 일어나 석탄을 넣어야 했거든요. 불이 꺼지면 새벽까지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이 약해졌다며 황급히 석탄을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2년간 매일 밤 이렇게 지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제대로 주무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11월 15일 이웃마을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7세 소녀 에르데네가 새벽에 숨진 채 발견됐어요.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판잣집 안은 영하 15도였어요. 석탄이 떨어져 난로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에르데네는 옷을 4겹 입고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석탄 살 돈이 없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석탄이 밤 11시에 다 탔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6시간을 버티지 못한 거죠. 저는 카메라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10년을 일했지만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어요. 전쟁터에서도 아이가 추위로 죽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가난이 아이를 죽인 겁니다. 장례식 다음 날 울란바토르 국립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겨울철 동사자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응급의학과 도르지 과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11월 한 달간 동사자가 127명이었습니다. 저체온증 환자는 340명이었어요. 도르지 과장은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이 시작된 지 15일밖에 안 됐다고요. 3월까지 가면 1,400명이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요. 도르지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석탄 지원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간다고 했어요. 그의 눈에서 무력감이 보였습니다. 저녁에 채책 할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석탄 난로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이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년간 밤마다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추위가 무서워서 평생 잠을 설쳤다고 했어요. 꿈속에서도 춥다고 했습니다. 여름에도 악몽을 꾼다고 했어요. 겨울이 다시 올까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촬영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에르데네의 작은 관, 도르지 과장의 지친 눈빛,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이 모든 게 제 가슴을 찢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2023년 11월 28일 울란바토르 한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촬영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한국인 남성 4명이 앉았습니다. 그들은 몽골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제 귀에 낯선 단어가 들렸습니다. 온돌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냐고 물었죠.
그중 한 명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한국 NGO 따뜻한 나눔의 팀장 김민준이라고 했어요. 김민준은 42세 정도 돼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몽골 게르촌에 온돌을 보급하러 왔다고 설명했어요. 온돌은 2000년 된 한국 전통 난방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바닥을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했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바닥 난방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김민주는 제 의심을 알아챘는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이미 성공한 사례였어요. 동사율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였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해결책이었어요. 김민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하느냐고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했어요. 몽골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민준은 설명했습니다. 3주 전 에너지부에 공식 제안서를 냈다고 해요. 게르촌 저소득층 5천 가구에 무상으로 온돌을 설치하겠다고 했답니다. 비용은 전액 한국이 부담한다고 했죠. 하지만 일주일 전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몽골 정부는 외부 지원 없이 자체 해결 능력이 있다고 답변했대요. 칭기즈칸의 후예가 외국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존심 문제였던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매년 1,400명이 죽어가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냐고 소리쳤어요. 7세 에르데네가 일주일 전 얼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석탄 살 돈이 없어서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무료 지원을 거절한다니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김민준도 답답해했습니다.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자존심을 따진다니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저는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 상황을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주는 고맙다고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12월 5일 몽골 에너지부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게르촌 주민 200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온돌 지원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죠.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추위에 떨며 피켓을 든 사람들, 무표정한 정부 관계자들. 이 대비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12월 10일 최악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NGO팀에게 추방 명령이 내려졌대요. 일주일 안에 몽골을 떠나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김민준 팀장을 만났어요. 김민준은 숙소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주려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떠난다고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 정부가 마음을 바꿀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채책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도움을 주려 했는데 정부가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부조리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자존심이 생명보다 중요한 나라의 현실을 기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새벽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민준 팀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몽골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했어요. 온돌 프로젝트를 허가한다는 긴급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김민준은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에너지부 고위 관료의 조카가 얼어 죽었대요. 8살 아이였습니다. 그 관료가 직접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무릎 꿇고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이 정부를 움직인 거죠. 수백 명이 죽을 땐 모른 척하다가 고위층 가족이 희생되니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뭐든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12월 20일 김민준 팀이 다시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적극 협조했어요. 에너지부 국장이 직접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시범 설치 장소로 채책 할머니 마을이 선정됐죠. 저는 온돌 설치 전 과정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2일 아침 한국기술팀 5명이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트럭 한 대 분량의 자재를 가져왔습니다. 단열재, 파이프, 보일러, 온수 순환 펌프 등이었죠. 작업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바닥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20cm 두께의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했죠. 파이프 간격은 정확히 15cm였습니다. 김민주는 설명했습니다. 파이프 간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무 넓으면 온기가 고르지 않고 너무 좁으면 과열된다고 했습니다. 2000년 축적된 기술이라고 했죠. 작업은 이틀 걸렸습니다. 한국팀은 꼼꼼했어요. 바닥 수평을 일일이 확인하고 파이프 연결부를 3번씩 점검했습니다. 채책 할머니는 작업 내내 옆에서 지켜봤어요. 눈빛에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12월 24일 오후 3시 드디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보일러에 불을 켰어요. 따뜻한 물이 파이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할머니 얼굴에 고정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댔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따뜻하다고 중얼거렸죠. 1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는 털모자를 벗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2시간 후 할머니는 겉옷 한 벌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치 금기를 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겹을 벗자 2번째 겹도 벗었어요. 3시간이 됐을 때 할머니는 얇은 옷 한 벌만 남게 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촬영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72년간 옷을 벗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호토 차림이 된 거죠. 할머니는 천천히 바닥에 누웠습니다. 2 팔을 쭉 펴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따뜻하다는 말이 간신히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82세 노인이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정말 따뜻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라고 했죠. 72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카메라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김민준 팀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나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72년을 추위에 떨며 살았다고요. 여름에도 옷을 벗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고 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따뜻하게 살 수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72년 만에 처음으로 호토 한 벌만 입고 잤습니다. 저는 밤새 촬영했어요. 할머니는 30분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석탄을 넣으러 가지 않았죠.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새벽 6시 할머니가 깼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꿈인 줄 알았다고요. 72년 만에 제대로 잤다고 했습니다. 이제 살 것 같다고 했죠. 채책 할머니 댁에 온돌이 설치된 다음 날부터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호톤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만져보곤 감탄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옆마을, 그 옆마을까지 전해졌어요. 2024년 1월 초 김민준 팀장에게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해요. 우리 집도 설치해달라는 간곡한 부탁들이었죠. 한국팀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가장 취약한 가구부터 선정했어요. 독거노인,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장애인 가구 순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도 적극 협조했죠. 에너지부가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1월 한 달간 15개 마을에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주요 현장을 따라다니며 촬영했어요. 매번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설치 전엔 옷을 겹겹이 입고 떨던 사람들이 설치 후 3시간이면 옷을 벗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가족이 있습니다. 바트 가족이었어요. 5식구가 좁은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세 자녀는 각각 5살, 8살, 11살이었죠. 작년 겨울 막내가 폐렴으로 한 달간 입원했다고 해요. 온돌 설치 후 그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추워서 이불 속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바닥에서 굴렀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아이들 웃음소리를 제대로 듣는다고요. 2월 중순 울란바토르 국립병원에서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도르지 과장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흥분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25개 마을 3,200가구의 통계였습니다. 겨울철 동사자가 0명이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 53명과 비교하면 100% 감소한 거죠. 저체온증 환자도 90%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호흡기 질환 데이터였습니다. 폐렴 환자가 78% 감소했어요. 천식 발작도 65% 줄었습니다. 도르지 과장은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실내 환경이 면역력을 높인다고 했어요.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효과가 크다고 했죠. 저는 채책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1월엔 호톤만 입고 계셨고 2월엔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평생 추위에만 신경 쓰다 보니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따뜻하니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했죠. 마을 학교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출석률이 95%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작년 겨울엔 60%였대요. 아이들이 추워서 학교를 못 왔던 건데 이제는 집이 따뜻하니 등교한다고 했습니다. 11살 소년 톰르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숙제를 할 수 있다고요. 전엔 손이 얼어서 연필을 잡을 수 없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책상에 앉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 했죠. 2월 말 환경청에서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온돌 설치 지역의 대기 오염도가 65% 개선됐다고 해요. 석탄 사용이 92%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였는데 변화가 시작된 거죠. 김민준 팀장은 바빴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걸 직접 본다고 했습니다. 3월 15일 온돌 프로젝트 3개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5개 마을 3,200가구 설치 완료, 동사자 0명, 호흡기 질환 78% 감소, 석탄 사용 92% 감소. 숫자만 봐도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촬영 일지에 썼습니다. 따뜻함이 퍼지고 있다고요. 한국의 2000년 기술이 몽골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새벽 3시 저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급히 나가보니 한국팀 자재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갔죠. 창고는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늦었어요. 온돌 자재 30가구 분량이 전부 타버렸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방화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창고 문 근처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거죠. 김민준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요. 사실 석탄업계는
온돌 확산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게르촌 30만 가구가 겨울마다 석탄을 구매했어요. 한 가구당 3개월간 100만 투그릭, 우리 돈 35만 원어치였습니다. 30만 곱하기 35만 원이면 연간 1,050억 원 시장이었죠. 온돌이 보급되면서 석탄 사용이 92% 줄었습니다. 업계 입장에선 생존의 문제였어요. 몇몇 석탄 유통업자들이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온돌 확산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3월 22일 한국팀 숙소로 협박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촬영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장 몽골을 떠나라는 위협이었죠. 떠나지 않으면 다치게 하겠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극적이었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단속하기 어렵다고 했죠. 석탄 카르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3월 28일 밤 10시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괴한 5명이 한국팀 숙소에 난입했어요. 저는 바로 옆방에 있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서 카메라를 들고 나갔죠. 복면을 쓴 남자들이 자재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막아섰지만 밀려났어요. 팀원 박수진이 다쳤습니다. 팔이 부러졌죠. 괴한들은 경고했습니다. 다음엔 사람을 다치게 할 거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괴한들은 5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죠. 박수진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었어요. 하지만 팀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죠. 김민주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팀원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철수하자고 했어요.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고집했습니다.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고 했죠. 저도 발언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촬영하겠다고 했어요. 이 폭력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팀은 계속하기로 결정했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책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숙소로 왔어요. 10명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선언했습니다. 한국팀을 지키겠다고요. 바트 마을에서도 청년들이 왔습니다. 30명이었어요. 그들은 24시간 교대로 경호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살렸으니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라고 했죠. 일주일 만에 10개 마을에서 200명이 모였습니다. 자발적인 경호대가 조직됐어요. 그들은 한국팀 숙소와 작업 현장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교대하며 경계를 섰죠. 4월 5일 석탄 조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10명이 넘었어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직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비키라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채책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82세 노인이 두목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72년을 추위에 떨었다고요. 이제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살렸다고 했죠. 죽어도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못 보낸다고 반복했어요. 200명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조직은 결국 물러났죠. 200명을 상대할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주는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반복했어요. 주민들의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따뜻함이라고 생각했어요.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인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6개월간 찍은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검토했어요. 채책 할머니의 첫 만남부터 주민들의 저항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을 고르는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할머니가 72년 만에 옷을 벗고 우는 3분 48초였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편집실에서 그 장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울컥했어요. 할머니가 한 겹씩 옷을 벗는 모습, 조심스럽게 바닥에 누워 팔을 펴는 장면, 눈물을 흘리며 따뜻하다고 말하는 순간. 3분 48초가 72년을 담고 있었습니다. 5월 말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가장 따뜻한 겨울로 정했어요. 총 러닝타임 48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칸 영화제 단편 다큐 부문에 출품했습니다. 6월 초 칸 영화제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경쟁 부문 본선에 진출했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거죠. 6월 20일 프랑스 칸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 팀장도 함께 갔어요. 채책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됐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세계의 몽골의 진실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6월 22일 저녁 7시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극장엔 600명이 앉았어요. 영화 관계자, 언론인, 평론가들이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관객들 반응을 지켜봤죠. 영화가 시작되자 극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채책 할머니가 한여름에 옷 2겹을 입은 장면에서 관객들이 술렁였어요. 72년간 옷을 벗지 못했다는 자막이 나오자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르데네가 얼어 죽는 장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NGO팀이 추방당하는 장면에선 분노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장면이 나왔습니다. 온돌 설치 후 3시간, 할머니가 옷을 벗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극장이 숨죽였습니다. 할머니가 한 겹씩 옷을 벗을 때마다 관객들도 함께 긴장했죠. 할머니가 바닥에 누워 팔을 펴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입술이 떨리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가득했어요. 따뜻하다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극장을 채웠습니다. 3분 48초 동안 극장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관객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라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났죠. 극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그리고 600명 전원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죠. 박수는 15분간 계속됐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 인사했어요.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팀장도 무대에 섰어요. 관객들이 더 크게 박수쳤습니다. 6월 25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단편 다큐 부문 황금종려상 발표 순서였어요. 프레젠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겨울라는 제목이 호명됐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어요.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멘트가 있었지만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는 즉흥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2000년 기술이 72년의 추위를 3시간 만에 끝냈다고요. 이게 기술의 진짜 힘이라고 했습니다. 관객들이 다시 기립했어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각국 언론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BBC는 온돌 기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AFP는 몽골 정부 반응을 물었죠. CNN은 한국 NGO 활동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할머니 사진을 실었어요. 가디언은 한국 온돌의 우수성을 분석했습니다. 르몽드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조명했죠. 저는 숙소에서 채책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봐주는구나라고요. 고맙다고 반복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저는 1년 만에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칸 영화제 이후 전 세계가 한국 온돌에 주목했어요. 몽골 정부는 국가 사업으로
대규모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자 첫 느낌이 달랐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스모그로 뿌옇던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석탄 사용이 대폭 줄어든 결과였죠. 김민준 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1년 사이 그는 더 건강해 보였어요. 표정도 밝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그는 통계를 알려줬어요. 9만 5천 가구의 온돌이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전체 게르촌의 30%에 해당하는 숫자였죠. 더 놀라운 건 동사자 통계였습니다. 올해 겨울 사망자가 147명이었어요. 작년 1,400명에 비해 89%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1,2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한 거죠. 채측 할머니 마을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그 좁은 비포장길은 이제 포장도로가 됐어요. 마을 입구엔 새로운 표지판이 섰습니다. 온돌 모델 마을이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얇은 셔츠 한 벌만 입고 계셨습니다. 83세가 된 할머니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얼싸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반복하셨어요. 세계가 우리를 도와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계를 움직인 거라고요. 그 3분 48초가 모든 걸 바꿨다고 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분이 놓였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렸어요. 할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이제 따뜻하니 꽃도 키울 수 있다고요. 예전엔 꽃도 얼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회관에 가서 아이들을 돌본다고 했어요. 30년 만에 사회활동을 시작한 거죠. 따뜻하니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2월 20일 할머니의 8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50명이 넘었습니다. 케이크 앞에 선 할머니는 얇은 옷 한 벌만 입고 계셨죠. 초를 끄기 전 할머니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든 몽골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죠. 저는 그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1년 전 옷 5겹을 입고 떨던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게 진짜 변화였습니다. 12월 22일 울란바토르에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UN 난민기구가 주최한 행사였어요. 주제는 한국 온돌 모델의 중앙아시아 확대였습니다. UN 사무차장이 발표했습니다. 몽골의 성공 사례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3년간 50만 가구에 온돌을 보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지원과 인력 파견을 약속했어요. 2000년 전통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말했어요.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한국이 몽골에 준 건 난방이 아니라 희망이었다고 했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행사 후 김민준 팀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년 전 추방당할 때 포기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지금 9만 5천 가구가 따뜻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보람을 느낀다고 했죠. 12월 24일 마지막 촬영을 위해 다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저녁 9시였어요.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얇은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우셨어요. 이불을 가볍게 덮으셨죠. 1년 전엔 옷 5겹의 두꺼운 이불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83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요. 따뜻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10분간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고른 숨소리, 편안한 표정, 따뜻한 방.
이게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됐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72년의 추위를 3시간 만에 끝낸 기술, 1200명의 생명을 구한 온돌,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국의 따뜻함.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